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단 3일 만에 수도를 빼앗겼던 그 나라가 이제는 세계가 수십 년을 투자해도 따라오지 못할 무기를 만들어냅니다. 강릉 무장공비 침투. 도발과 위협의 역사를 견디며 끝끝내 버텨온 한국. 그들의 뿌리 깊은 정신이 어떻게 세계를 뒤흔드는 군사 강국으로 이어졌는지 지금 그 비밀을 파헤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워드 밀러, 미국 국방부 국방정보국 소속 군사 분석관입니다. 20년 동안 수많은 국가의 군사력을 분석해왔지만 솔직히 말해 저는 최근까지 한국을 과대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경제는 놀랍지만 군사력은 그저 동맹국 지원 덕분에 유지되는 수준일 거라고 생각했죠. 아시다시피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국의 국방력에 대한 평가는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우산 아래 보호받는 나라, 자체 방위 능력이 부족한 국가 정도로 여겨졌죠. 그러나 제가 한국군의 발전 과정을 조사하기 시작한 순간 제 모든 선입견은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조사였습니다. 동료가 한국이 개발한 K2 전차에 관한 이야기를 하길래 설마 그게 정말 미국이나 독일 전차와 비교할 만한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그 의구심이 저를 이 놀라운 이야기의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모든 것은 1950년 6.25 전쟁에서 시작됐습니다. 북한군의 남침으로 서울은 단 3일 만에 함락되었습니다. 미국 정부 기록을 통해 본 당시 상황은 참혹했습니다. 총 한 자루 제대로 없던 병사들, 맨손으로 무장한 적과 싸워야 했던 민간인들. 1950년 6월 당시 한국군은 약 10만 명 정도였는데 북한군은 전차 242대와 전투기 211대, 그리고 18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군은 단 한 대의 전차도 한 대의 전투기도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대전차 무기조차 갖추지 못했죠.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북한군은 서울을 금방 점령했고 한국군은 후퇴에 후퇴를 거듭했습니다. 당시 미군 고문단의 보고서를 보면 한국군은 무기가 없어 맨손으로 싸우는 상황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부대는 소총 한 자루를 여럿이 돌아가며 사용해야 했고 탄약이 떨어지면 돌을 던지거나 죽은 적의 무기를 빼앗아 싸웠습니다. 국가의 기반은 완전히 무너졌고 경제, 군사, 정치, 사회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전쟁으로 한국 산업시설의 약 80%가 파괴되었고 100만 명이 넘는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수도 서울은 4차례나 점령과 탈환을 반복하며 거의 폐허가 되었죠. 당시 미군 장교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은 마치 지옥의 도시 같았다. 건물들은 불타 있었고 거리마다 시체가 널려 있었다.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의문이다. UN 구호단체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쟁 직후 한국의 1인당 GDP는 약 67달러로 아프리카 최빈국들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수백만 명의 고아와 과부가 생겨났죠. 전쟁 중 공습으로 학교의 80%, 병원의 75%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초토화된 도시 위에 맨손으로라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시 미국 원조 담당자였던 제임스 홀든의 회고록을 읽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더군요. 한국인들은 정말 놀라웠다. 완전히 파괴된 도시에서 그들은 매일 아침 일찍부터 나와 돌무더기를 치우고 있었고 아이들은 폐허가 된 학교 건물 옆에서 칠판도 없이 공부하고 있었다. 폐허 속에서도 그들의 눈빛은 살아있었다. 한국 재건의 첫 발걸음은 믿기 힘들 정도로 원시적이었습니다. 미군이 버린 깡통으로 생활용품을 만들고 폭격으로 생긴 웅덩이에 고인 물로 목욕을 하며 포탄 파편으로 농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전쟁 후 첫 무기 공장이라는 것도 사실 허름한 창고에 불과했습니다. 거기서 미군이 버린 총을 수리하고 낡은 소총 부품들을 조립했죠. 폐허 속에서 살아남겠다는, 아니 반드시 일어서겠다는 그들의 집념. 그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첫 번째 비밀이었습니다. 1950년대 중반 한국은 우리도 언젠가는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꿈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것은 정말 꿈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기술도 돈도 인력도 없었으니까요. 그럼에도 한국은 1952년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에 소규모 병기창을 세웠습니다. 소총 부품을 수리하는 정도였지만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미군 장교의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너무 완고했다. 우리가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그들은 해보겠다며 밤낮으로 노력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다치기도 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전쟁 직후 한국은 미국과 한미상호방 위조약을 체결하며 안보를 보장받았지만 한국인들의 마음속에는 자주국방의 씨앗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다시는 다른 나라의 도움에만 의존하지 않겠다,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추겠다는 결심이었죠. 1950년대 말 한국은 미국 원조로 들어온 에밀 소총을 분해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자들은 밤낮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연구했죠. 당시에는 설계도면도 제대로 없어서 직접 분해해 손으로 그림을 그려가며 공부했습니다. 이런 원시적인 방법으로 시작된 연구가 훗날 세계 최고의 무기 체계를 만드는 기반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이 시기 한국은 국방 예산의 거의 전부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자체 개발은커녕 미국이 주는 무기를 유지하는 것도 벅찼죠. 하지만 한국인들의 가슴에는 이미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꿈이요. 이 모든 노력이 수십 년 후 세계를 놀라게 할 결과로 이어질 줄은 당시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걷는 길이 비록 더디고 험난할지라도 그 끝에는 반드시 성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폐허 속에서 피어난 희망, 그것이 바로 한국 국방력의 씨앗이었습니다. 6.25가 끝난 후 저는 한국이 드디어 평화를 얻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한국 전쟁이 끝나면 그 나라는 평화롭게 재건에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그러나 자료를 보면 볼수록 한국은 단 한 순간도 진정한 평화를 누린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968년 1월 21일 한반도는 또 한 번 충격에 휩싸입니다. 바로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CIA와 한국 국방부의 기밀 해제 문서들을 검토하면서 그 사건의 참혹함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한 특수부대 124 군부대 소속 31명의 정예 요원들이 군사분 개선을 넘어 강원도 강릉까지 침투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청와대를 습격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는 것이었죠. 그들은 한국군 복장으로 위장하고 빈틈없는 준비를 마친 채 남한 영토로 들어왔습니다. 당시 그들은 불과 서울 청와대에서 1.5km 거리까지 접근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한 국가의 심장부에 완전 무장한 적국 특수부대가 침투했고 대통령 관저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던 겁니다. 미국으로 치면 백악관 바로 앞까지 침투한 상황이죠. 그들이 거의 목표를 달성할 뻔했을 때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홍제동 부근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 최규식 씨가 수상한 움직임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군복을 입은 이들에게 정지 신호를 보냈고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어느 부대냐? 그 순간 북한 공비들은 총을 꺼내 쏘기 시작했습니다. 최규식 경관은 현장에서 사망했지만 그의 희생은 더 큰 재앙을 막았습니다. 그가 무전으로 상황을 보고했기 때문에 서울 전체에 비상이 걸렸고 한국군과 경찰이 즉시 동원되었습니다. 이후 10일간 치열한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한국군과 경찰은 눈 덮인 산과 계곡을 누비며 공비들을 쫓았고 여러 차례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미군 고문관의 보고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국군은 진정한 결의를 보여주었다. 그들은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도 밤낮으로 공비를 추적했고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 사건의 가장 충격적인 점은 민간인들이 겪은 공포였습니다. 강원도의 한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집 안에 숨어 있다가 공비들과 한국군 사이의 총격전에 휘말렸습니다. 한 노인은 이렇게 증언했죠. 마당에 총알이 비처럼 떨어졌어요. 우리는 방 구석에 모여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울음도 못 울었어요. 결국 북한 특수부대원 31명 중 29명이 사살되었고 1명은 생포, 1명은 북한으로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민간인 18명, 군인과 경찰 등 총 68명이 희생되었습니다. 한 명의 목숨으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도 참혹한 피해였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한순간에 전쟁터로 변할 수 있다는 공포가 온 나라를 덮쳤죠.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한 생존자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학교에 가던 길이었어요. 갑자기 엎드려 하는 소리와 함께 총소리가 들렸죠. 저는 얼어붙었고 군인 아저씨가 달려와 저를 땅바닥에 눕혔어요. 그리고 제 위로 덮쳐주셨죠. 그 군인 아저씨의 등에서 피가,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50년이 지났는데도 그 기억은 생생했어요. 국민들은 다시 깨달아야 했습니다. 전쟁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이 나라는 아직도 매일이 전쟁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런 무장공비 침투 사건은 강릉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과 10개월 후인 1968년 10월에는 더 큰 규모의 침투가 있었습니다. 120여 명의 북한 무장공비가 울진 삼척 지역으로 침투한 것입니다. 이들은 한국군 복장을 하고 지역 주민들을 모아놓고 곧 통일이 될 것이라며 사상교육을 시켰고 젊은이들을 북한으로 납치하려 했습니다. 이 사건은 2개월간 지속되었고 한국군은 산악 지역에서 치열한 작전을 벌였습니다. 추적 과정에서 민간인 23명, 군경 4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북한 공비 120명 중 113명이 사살되었고 7명은 북한으로 도주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강원도 일대의 상간마을은 공포에 휩싸였고 많은 주민들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1976년에는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북한군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나무를 자르고 있던 미군 장교 2명을 도끼로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었죠. 이 사건은 전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미국은 즉각 한반도에 B-52 폭격기와 항공모함을 보내는 등 강력 대응했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처했고 전쟁이 다시 시작될 수도 있다는 공포가 한국을 뒤덮었습니다. 그 외에도 1974년 유경수 여사 저격 사건, 1983년 아웅산 테러 사건, 1987년 KAL기 폭파 사건까지 북한은 끊임없이 한국을 시험했고 대한민국은 그때마다 절벽 끝에 서서 이를 악물고 버텨야 했습니다. 저는 당시 한국군에서 복무했던 한장교의 회고록을 읽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잠들 때마다 내일 아침에 전쟁이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살았다. 경계 근무 중에는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었다. 사소한 실수 하나가 나라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었으니까. 정말 상상하기 힘든 삶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평화롭게 자랐기 때문에 이런 긴장 속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에게 이것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 어디서 폭발이 일어날지, 언제 총성이 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꿋꿋이 살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은 2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 그리고 스스로를 지킬 힘을 반드시 만든다.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도 무기를 만들자는 자주국방 선언을 합니다. 당시엔 그저 꿈같은 이야기였죠. 기술도 자본도 경험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밤낮 없이 연구했습니다. 소총 한 자루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기술을 쌓아나갔어요. 그때부터입니다. 맨손으로 다시 일어선 대한민국은 자주국방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의 기술 지원으로 M1 소총을 조립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다 1974년 드디어 한국 최초의 국산 소총 K2가 개발됩니다. 이것은 작은 시작이었지만 중요한 의미를 가졌죠. 한국국방과학연구소의 퇴직연구원과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상했어요. 제가 연구소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미제 소총을 분해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우고 있었습니다. 우리만의 것을 만들려면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했죠.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밤새워 공부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했습니다. 쉬운 길은 없었어요.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로 인해 국민들은 항상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은 점점 더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해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그렇게 빠르게 성장한 이유를. 그것은 단순한 경제 성장의 부산물이 아니었어요. 생존을 위한 절실한 필요에서 비롯된 의지였습니다. 매일 밤 총성에 놀라 깨던 사람들이 이제는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게 된 것이었어요. 한국의 자주국방 의지가 처음부터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시작은 믿기 힘들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처음 한국군은 남이 쓰다 버린 무기들을 주워서 썼습니다. 고철더미 같은 전차, 망가진 소총, 오래된 포를 수리해 가동시켰습니다. 1970년대 초반 제가 한국 방위산업 초기 자료를 검토하면서 발견한 사진 한 장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허름한 창고 같은 공장에서 작업복 차림의 엔지니어들이 바닥에 펼쳐진 설계도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 옆에는 분해된 미국제 M1 소총 부품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것을 하나하나 손으로 측정하고 있었죠. 설계도조차 제대로 없이 역설계로 무기를 만들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제 동료 분석가들은 의심했습니다. 선진국들도 수십 년간 축적한 기술과 경험으로 무기를 개발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한국이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거든요. 처절하고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군수창고 수리 기록, 무기 개발 실패 기록들을 읽으며 놀랐습니다. 수백 번 실패하고도 다시 시도하는 기록들. 어떤 전투기도 어떤 미사일도 이렇게 만들어진 적은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의 첫 자체 개발 소총인 에밀 카빈 복제품은 성능이 불안정했습니다. 시제품 테스트에서 총열이 폭발하고 격발 장치가 고장나고 정확도가 형편없었죠. 하지만 개발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밤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새로운 재료를 시험하고 설계를 수정했습니다. 1974년 마침내 K2 소총의 전신인 M16 기반 소총이 탄생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복제가 아니라 한국의 환경과 병사들의 체형에 맞게 개량된 버전이었습니다. 작지만 중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한태혁 군인은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처음 그 총을 받았을 때 솔직히 불안했어요. 이게 제대로 작동할까? 싶었죠. 하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니 미제 소총보다 우리 손에 더 잘 맞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거라는 생각에 자부심도 컸고요. 소총에서 시작된 자주국방의 꿈은 점점 더 큰 무기체계로 확장되었습니다. 1976년 한국은 M48 전차를 기반으로 한 개량형 전차 개발에 착수합니다. 이때도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전차를 만들려면 고도의 금속 가공 기술과 동력 개통 기술이 필요한데 한국에게는 그런 게 없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한국인들은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존심과 생존을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주국방은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무기를 만들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6.25 같은 비극을 겪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그들을 밤낮으로 일하게 했습니다. 1983년 드디어 한국 최초의 자체 개발 전차 K1이 선을 보입니다. K1은 미국의 M1 에이브럼스와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의 장점을 결합하고 한국 지형에 맞게 개량한 전차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전차는 실전 테스트에서 기대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당시 미군 평가 보고서를 읽었는데 그 내용이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의 K1 전차는 예상을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주었다. 특히 험난한 지형에서의 기동성과 안정적인 사격 능력은 주목할 만하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전차를 수리하는 수준이었던 나라가 이런 수준의 전차를 만들어낸 것은 놀라운 성취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핵심 부품들은 미국에서 수입해야 했습니다. 엔진, 변속기, 포신 등 중요한 부분은 아직 한국의 기술로 만들 수 없었죠. 하지만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완전한 자주 개발이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방위산업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합니다. 이제 단순한 역설계나 모방이 아니라 독자적인 설계와 개발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K9 자주포, 천마 대공 미사일, KDX 구축함 등 다양한 무기 체계가 한국의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저를 놀라게 한 것은 K9 자주포였습니다. 이 자주포는 한국 지형에 최적화된 화력 지원 장비로 개발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독일 등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만이 만들 수 있다고 여겨지던 고성능 자주포를 한국이 독자 개발한 것이죠. K9 자주포는 후에 터키,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에 수출됩니다. 과거 무기를 구걸하던 나라가 이제는 NATO 회원국들에게 첨단 무기를 판매하는 수출국이 된 것입니다. 이 변화는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의 방위산업은 더욱 고도화되었습니다. 특히 전자, 통신, 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한국은 네트워크 중심 전장 관리 시스템, 무인 전투 장비, 사이버 방어 체계 등 첨단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국방 자립을 위해 피땀을 쏟던 세월, 그것이 오늘날의 첨단 군사 기술을 잉태한 씨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이제 세계 방산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이 이룬 성과는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국가의 의지와 정신의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세계 최고의 무기를 만들겠다고 꿈꾸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싶었을 뿐이죠. 제가 한국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한 연구원의 말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아무도 우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도 가능할지 확신하지 못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 테니까요. 이것이 바로 한국 방위산업의 정신이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
그리고 이제 그 힘은 세계가 인정하는 군사 강국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저는 군사 분석가로서 수많은 국가의 국방력 발전 과정을 연구해왔지만 한국처럼 짧은 시간 내에 이토록 극적인 발전을 이룬 나라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나 경제 성장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건 위기 속에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간 한 민족의 불굴의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한국의 국방력은 최첨단 무기 체계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핵심에는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정신, 스스로 일어서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을 진정한 강국으로 만든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은 세계를 놀라게 합니다. 2000년대 이후 한국의 방위산업은 단순한 생존을 위한 자주국방을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2014년 제 눈앞에 등장한 것은 K2 흑표 전차였습니다. 처음 이 전차의 스펙을 확인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500마력 엔진을 탑재한 차세대 전차로 기동력, 화력, 방호력 모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이 전차가 완전히 한국의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전차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정도뿐인데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 특별한 클럽에 합류한 것입니다. K2 흑표는 세계 최강 전차들과 나란히 서는 괴물이었습니다. 중동의 모래바람 속에서도 동유럽의 혹한 속에서도 완벽히 작동하는 전차. 저는 이 전차의 실전 테스트 영상을 보았는데 그 성능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K2는 가파른 경사로를 거뜬히 오르고 깊은 강을 수중도와 장비 없이도 건너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주행 중 사격 정확도였습니다. 시속 70km로 달리면서도 2km 밖의 표적을 정확히 맞히는 모습은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전차가 단순히 기존 기술의 조합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K2에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혁신적인 기술들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능동 현수장치 시스템은 전차가 어떤 지형에서도 포신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전자식 파워팩은 기존 기계식보다 더 효율적인 동력 전달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K2 흑표는 단순한 전차가 아닙니다. 이것은 70년 전 맨손으로 시작한 우리 국방력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출발했고 얼마나 멀리 왔는지 보여주는 증거죠. 그러나 한국의 국방기술 혁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KF-21 보람의 개발 프로젝트였습니다. 2010년 한국이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 계획을 발표했을 때 국제방산 커뮤니티의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무슨 전투기를 만드냐? 중국도 러시아도 몇십 년 걸려서 겨우 성공했는데 한국이 가능하겠냐? 비웃음이 쏟아졌습니다. 저 역시 이 프로젝트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전투기 개발은 단순한 기계공학을 넘어 항공역학, 전자공학, 재료공학, 소프트웨어 등 최첨단 기술의 종합 예술이니까요. 더구나 스텔스 기능까지 갖춘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현대 방위산업의 최고 난이도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해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진 기술 축적, 수백 번의 실험과 실패를 견뎌낸 엔지니어들의 집념,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산업체, 군 관계자, 그리고 수많은 무명의 영웅들이 함께 만든 기적. 2022년 7월 19일 KF-21 보라매가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영상으로 지켜봤습니다. 활주로를 달리는 KF-21, 그리고 마침내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 그 순간 한국의 항공우주 기술자들이 얼마나 감격했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KF-21은 F-35와 같은 5세대 전투기에 비해 완전한 스텔스 성능은 갖추지 않았지만 4.5세대의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마하 1.8 이상의 속도, 2900km의 작전 반경, 10개의 무장 장착점 등 인상적인 스펙을 갖추고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전투기가 한국의 독자적인 설계와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한국은 레이더, 적외선 탐지 시스템, 전자전 장비 등 첨단 항공 전자 기술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이런 핵심 기술은 단순히 전투기 한 대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적 토대가 될 것입니다. 2023년부터는 KF-21의 양산 준비가 시작되었고 2026년까지 한국 공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 최첨단 전투기를 보유한 10개국 안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시작한 나라가 자신의 하늘을 지키는 최첨단 무기를 손수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성취의 의미는 단순한 기술적 성공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한민족의 의지와 집념, 그리고 미래를 향한 비전의 승리였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수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힘, 바로 결코 무너지지 않겠다는 집념이 있었습니다. 숫자와 스펙 너머에 저는 한국인들의 불굴의 정신을 보았습니다. K2 흑표와 KF-21 보라매는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한국인의 의지의 상징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시작해 이제는 세계 최첨단 무기를 만드는 나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저는 실제로 K2 흑표 전차를 직접 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웅장한 모습 앞에서 저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의지가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는 깊은 깨달음이었습니다. 한 한국 엔지니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아무도 우리를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었습니다. 당신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을 우리는 반드시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요. 아마도 그것이 한국의 진정한 힘일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 남들이 비웃어도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끈기. 그리고 그런 의지와 끈기가 마침내 세계를 놀라게 할 결과물로 이어졌습니다. K2 흑표와 KF-21 보라매의 개발 성공은 한국 방위산업의 황금기를 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 잡았고 자국의 안보를 지키는 것을 넘어 동맹국들의 방위력 증강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이집트, 호주, 노르웨이 등 세계 각국이 한국의 무기 체계에 주목하고 있으며 실제로 여러 나라와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2년에는 폴란드와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을 포함한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계약이 이루어졌죠. 이렇게 한국은 이제 단순한 군사 강국을 넘어 세계 방위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과 소련의 냉전 구도에서 미국의 무기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나라가 이제는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며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은 세계가 감히 가볍게 볼 수 없는 군사 강국입니다. 제가 2023년 세계 방산 전시회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과거에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의 전시관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국관 앞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각국의 군 관계자와 방산 전문가들이 한국의 무기 체계를 살펴보며 감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K2 전차는 이미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2022년 7월 1000대 이상의 K2 전차 도입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전차 수출 계약 중 하나입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현대전에서 전차의 중요성은 여전하며 K2는 현존하는 최고의 전차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KF-21 보라매 역시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와 중동 여러 국가들이 구매를 문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전문가는 KF-21은 F-35보다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면서도 뛰어난 성능을 자랑해 중견국 공군들에게 최적의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제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은 이제 명실상부한 탑티어입니다. 2021년 기준 세계 방산 수출 순위에서 한국은 7위를 차지했으며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의 국방 예산이 증가하면서 한국 방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한국을 향한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함부로 위협하고 침략하려 드는 나라들은 없습니다. 한번 침범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우리가 보호해야 할 나라가 아니라 함께 글로벌 안보에 기여하는 파트너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무기만 만들어서 이룬 것이 아닙니다. 6.25 전쟁에서 단련된 국민의 의지, 강릉 무장공비 침투를 견디며 다져진 정신력, 맨주먹으로 버텨온 세월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한국의 국방력은 첨단 장비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장비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불굴의 정신이 핵심입니다. 저는 국방정보국에서 수십 년간 일하면서 많은 나라의 군사력 발전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한국처럼 짧은 시간 내에 이토록 극적인 바닥에서 정상까지의 여정을 보여준 나라는 없었습니다.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50년대 미국 무기 원조에 의존하던 시절부터 그들은 언제까지나 남의 도움만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수리 공장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기술을 쌓아나갔습니다.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결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더 강해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위기가 기회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제 세계를 지키는 강국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무기 체계는 이제 전 세계 여러 국가의 안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NATO 회원국의 방어선을 강화하고 한국 건조함정들은 세계 각지의 해양 안보를 지키고 있습니다. 70여 년 전 총 한 자루 없던 나라가 지금은 최첨단 무기로 자신을, 동맹을, 그리고 자유를 지키는 나라로 변했습니다. 저는 이 변화가 단순한 경제 성장이나 기술 발전의 차원을 넘어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간 정신의 승리, 불굴의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보고서 마지막 장을 덮으며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강해질 수밖에 없었다. 폐허 위에서 이를 악물고 살아남은 사람들, 수없이 쓰러지면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은 민족, 오직 정신 하나로 무기를 만들고 나라를 지킨 그들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지금 세계가 경외하는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폐허에서 피어난 대한민국의 기적이며 한국인만이 만들 수 있었던 세계 최고의 드라마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한국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계셔서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